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론트엔드 상태 관리 실전편 with React Query and Gstandardra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우한 형제들 코어 웹 프론트 개발팀의 배민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심시간 이후 첫 세션인데요. 네, 여러분들 여기 오신 시간만큼 같이 있도록 열심히 준비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의 주요한 키워드인 상태 관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서 되게 거대한 담론 중 하나인데요. 이 상태 관리라는 거대한 담론을 저희 팀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그 고민을 가지고 왜 리액트 쿼리와 주스탠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 프로덕트와 코드에 어떻게 녹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듣고 혹시 나도 이걸 써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제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면 우한 형제들에서 저는 5년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재직 중이고요. B2C향, 그러니까 고객향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민앱을 쓰셨다면 배민앱을 쓰시는 곳곳에 제 손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테크 세미나를 할 때 꼭 받았던 질문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제 이름 굉장히 별명 같지만 본명이 맞습니다. 지금도 배민 다니는 배민근이라는 우스갯소리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상태 관리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상태 관리, 일단 상태와 관리가 합쳐진 말인데요. 저기 보시면 저기 state component memory라고 적힌 단어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문구는 리액트 데브, 리액트 개발 문서에서 상태를 설명하는 문서의 제목을 갖고 온 것입니다. 컴포넌트의 메모리가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서 컴포넌트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 컴포넌트가 최근 프론트엔드의 UI, UX의 중요성과 함께 많은 발전을 거치게 되면서 프론트엔드가 단순히 정적인 페이지가 아닌 많은 인터랙션과 그다음에 많은 사용자들과 많은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팝업 컴포넌트를 띄울지 말지 뭐가 잘 안 되네요. 저기 팝업 컴포넌트를 띄울지 말지, 그 다음에 저 주문, 여러분이 익히 보시는 저 주문 내역 화면에서도 저 주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담아낼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상태라는 개념인데요. 그렇지만 이 상태는 이 컴포넌트 메모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저 스테이트를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컴포넌트에 귀속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태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혹은 여러 페이지 혹은 프로덕트 전반적으로 걸쳐서 공통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컴포넌트에 귀속되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태 관리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태 관리가 등장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밑에 한계점이라고 적어두었죠. 그럼 제가 말하는 기존 상태 관리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익히 공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리액트 개발을 쭉 하셨다면 익숙하실 상태 관리 방법의 변화를 제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요. 저기 중간에 보이는 저 화살표가 제가 배민의 우한 형제들의 입사했을 시점입니다. 저희 프로덕트는 대부분 그때 리덕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상태 관리를 풀고 있었고, 리덕스가 코드가 너무 많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모빅스로 일부 전환한 프로덕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리덕스와 모빅스를 쓰더라도 여전히 코드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포스트 리덕스 상태 관리라든지 아니면 원격 상태 관리 방법 시도라고 적혀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처음 고민으로는 저희가 리액트 쿼리를 도입한 배경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스토어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이 고민이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파고들다 보니
스토어에 상태 관리 코드라기보다는 API 호출 코드가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도 API의 상태를 담는 값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즈 패칭이라든지 에러 등 API와 관련된 상태가 있는 것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는 리덕스와 모빅스를 상태 관리를 위해 도입하는 것인데 API 패칭용으로 쓰고 있지 않냐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술 블로그도 썼었는데요. 이 고민 끝에 저희는 리액트 쿼리라는 도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리액트 쿼리라는 도구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드리고, 이 리액트 쿼리를 도입하고 나니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리덕스는 거의 다 걷어낸 시점이었는데요. 이제 모빅스와 리덕스 쿼리를 쓰다 보니 리액트 쿼리를 도입하고 나서 스토어가 되게 간단해졌는데, 근데 반대로 컴포넌트가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 이제 클라이언트 스토어에 상태가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계란을 굳이 바위로 깨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빅스는 지금 우리가 상태를 관리하기에는 여전히 좀 복잡한 것 같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 대부분 컴포넌트로 집중되어서 이 제가 아까 말한 컴포넌트가 복잡한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태 관리 도구인 주스탠드를 선택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저희는 지금 상태를 특성에 맞춰서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하는 상태는 주스탠드, API 패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원격 저장소에 있는 상태는 리액트 쿼리라는 도구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 상태 관리 방법을 도입한 고민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뭐가 좋길래 도입했는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기상으로 리액트 쿼리를 먼저 도입했으므로 리액트 쿼리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리액트 쿼리가의 웹사이트입니다. 본인이 강력한 비동기 상태 관리 도구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유용한 옵션들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훅과 같은 간단한 사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캐싱과 동기화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간단한지 공식 예제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저기 보시면 위에 쿼리와 뮤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쿼리가 CRUD 중에 read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뮤테이션이 create, update, delete, 한마디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위에 쿼리와 뮤테이션이 선언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쿼리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보면 query.data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걸 모르시더라도 유추해 보건대 저 getToDo's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뭔가 데이터를 뿌리는데, 화면에 뿌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뮤테이션은 반대로 자동으로 호출되지는 않고 저렇게 온클릭에 있는 핸들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벤트에 연결시켜서 저렇게 보통 사용하는데요. 저 경우에 뮤테이션을 발생시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요. 여전히 여러분이 훅을 쓰셨다면 훅과 비슷한 사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딥다이브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 옛날에 리덕스의 현 주소를 고민하면서 리액트 쿼리를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두 라이브러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은 툴킷이 나와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도입한 시점에 그 리덕스와 리액트 쿼리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API 호출 코드에 폴링이라는 개념을 구현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리덕스는 기본적으로 액션을 선언하고 관련된 스테이트를 추가하고 결과값을 담는 거라든지 아니면 폴링의 상태를 담는 여러 가지 상태를 구현해야 할 것이고, 그에 맞춰 리듀서도 대응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리덕스 사가라는 걸 사용했었는데요. 사가의 폴링 기능을 직접 다 구현해 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컴포넌트에 연결해야만 비로소 폴링이 온전히 구현되는 건데요.
리액트 쿼리는 몇 가지 옵션으로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리패치 인터벌이라는 옵션과 enabled 정도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PI 호출 상태를 알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is fetching이라든지 아니면 is loading, is error, is success 등의 값을 리덕스라면 모두 다 상태를 넣어서 하나씩 리듀서에 연결하며 구현을 해줬어야 하지만 리액트 쿼리는 이걸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query.data라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거기서 is success, is fetching 이런 아이들을 전부 리턴 값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단순히 데이터만 하더라도 리액트 쿼리에서는 반환 값으로 제공하고 리덕스에서는 상태를 하나하나 다 구현했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덕스와 리액트 쿼리에 대한 비교였고요. 다음은 줄스탠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줄스탠드는 저희가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도구로 적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직관적인 사용성, 작은 패키지 사이즈라는 특징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점은 저기 저 오른쪽에 곰돌이 보이시죠? 곰돌이가 무지 귀엽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네, 그러면 이 곰돌이와 함께 줄스탠드의 공식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적혀 있는 저 스토어 선언 코드가 스토어를 선언하는 것의 끝입니다.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예제인데요. 스테이트와 액션을 선언하는 것 같고 위에 first name, last name이 스테이트라고 보실 수 있고 밑에 update first name, update last name이 액션 함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줄스탠드에 대해 모르시더라도 대충 위에 건 상태고 밑에 두 개는 뭔가 상태를 변화시키는 아이구나 라고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스토어에서 컴포넌트에 연결하는 방법은 저렇게 그냥 use person store를 이용해서 스테이트에서 원하는 값들을 뽑아서 마치 변수처럼 가지고 있다가 밑에 JSX에 연결만 해주면 혹은 TSX에 연결만 해주면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용법이 간단하죠? 네, 역시 리덕스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리덕스에서 스토어를 구현할 때는 스토어의 상태를 선언하고 스토어도 구현하고 그다음 거기에 액션을 선언하고 액션 생성 함수를 만들고 리듀서를 구현하고 우리 또 리덕스 쓰면 프로바이더 연결했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컴포넌트에 커넥트 함수로 또 연결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줄스탠드는 아까 전 작성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스토어에 모두 구현하시면 되고요. 컴포넌트에서 그냥 호출만 하시면 됩니다. 리듀서도 필요 없고요. 프로바이더도 필요 없고요. 딱히 연결하기 위해 커넥트 함수 이런 걸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사용성을 자랑하는데요. 저 밑에 보시면 플럭스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두 라이브러리의 사용성이 이렇게 다르지만 두 라이브러리가 모두 플럭스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입니다. 리덕스를 쓰려면은 리덕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런 플럭스 패턴, 그다음에 리듀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리덕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줄스탠드의 경우는 여러분이 방금 전 예제만 보셨어도 여러분이 오늘 줄스탠드를 처음 보셨더라도 특별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단순화된 사용성을 자랑하는 줄스탠드는 그 플럭스 패턴을 단순화했다는 것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왜 리액트 쿼리와 줄스탠드를 선택했는지 좀 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화면의 제일 위쪽에 있는 이유들이 첫 번째 이유들이고요. 제가 방금 줄스탠드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줄스탠드부터 이어가면 제가 아까 줄스탠드를 도입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컴포넌트의 로직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컴포넌트의 로직이 복잡한 건 보통 API 패칭이 끝났을 때 석세스나 에러의 핸들링을 처리하는 아이에서 상태를 변경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컴포넌트에 뒀어야 하는 건데요.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 저거를 그럼 처리하려면 간단화하려면 컴포넌트 밖으로 이제 그 예제들을 빼내야겠죠. 어쩌면 함수의 형태로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포넌트 밖에서도 쓸 수 있는 상태 관리 툴이 필요했고요. 그거에 더해 사용성도 매우 단순하고 아까 필요한 코드도 되게 적었고 이게 플럭스 패턴을 활용해서 그런지 이게 얘가 제공하는 데브툴 미들웨어를 활용하면 그 리덕스 데브툴 확장 프로그램, 크롬 확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활용하셔서 크롬에서 상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리액트 쿼리는 저희가 API 호출 코드를 스토어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설명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리액트 훅과 비슷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인터페이스 옵션으로 적은 코드로도 굉장히 강력한 동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도구도 제공해서 이것도 쓰시는데 굉장히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특징과 여기 있는 장점들을 바탕으로 아까의 고민간에 빗대 저희는 리액트 쿼리와 주스탠드를 저희 팀의 표준 기술 스택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리액트 쿼리와 주스탠드를 선택하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었고 왜 선택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리액트 쿼리와 주스탠드가 저희 프로덕트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아콘에 오셨으면 당연히 어제 저녁을 음식 배달을 시켜 드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음식 배달을 시켜 드셨다면 무조건 한 번쯤은 보셨을 화면들이 저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지면들이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면 중 일부고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지면들이 웹 기술로 구현된 지면들입니다. 저희 배민앱에도 다양한 웹뷰나 웹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 앱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웹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같이 보시면 되게 주요한 도메인이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주문, 결제, 회원, 다양한 배민 서비스 등 굉장히 주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정책이 많고 복잡한 지면들을 저희 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저희 팀에서 관리되었던 건 아니고 주문팀이 있었다가 그다음에 결제가 합쳐지고 회원이 합쳐지고 배민 서비스 쪽이 합쳐지고 하면서 결국 지금은 한 팀에서 관리하는 프로덕트들이 되었는데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조직에 서로 다른 개발자가 서로 다른 도메인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모든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코드와 프로젝트의 기술 스택이 다르고 코드 구조가 다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 팀으로 모였잖아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희는 팀 내 표준 개발 환경이라는 프로젝트를 런칭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결과 중 하나로 저희 프로젝트와 코드의 논리적인 레이어층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게 저희 팀 내에서 사용하는 표준 레이어 아키텍처인데요. 저 위에 보시면 페이지와 컴포넌트는 좀 익숙하실 거고 맨 밑에 있는 유틸리티 펑션들도 비교적 익숙하실 겁니다. 좀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레이어와 스토어 레이어인데요. 네, 스토어 레이어는 그 리액트 쿼리의 선언부가 담겨 있는 쿼리스와 그다음에 주스탠드의 스토어가 선언되어 있는 스토어스 폴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 위에 보이는 비즈니스 레이어에는 훅스와 서비스가 있는데요. 훅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유즈 타이머나 유즈 디바운스 같은 유틸리티 훅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들을 담고 있는 훅의 계층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서비스라는 게 있죠. 네, 여기 서비스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백엔드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은 아니고요. 네, 이쪽 서비스에는 특정 API의 석세스 핸들러에 대한 함수라든지 아니면 에러 핸들링 함수라든지 아니면 로그가 정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값을 가지고 어떤 값을 리턴해내는 예를 들어서 A, B, C를 조합해서 주문이 어떤 상태인지 나타내는 그런 함수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 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훅스, 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보통 서비스에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저희는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일종의 개념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종의 헬퍼 펑션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레이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스토어 레이어에 있는 저희가 오늘 상태 관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스토어 레이어의 코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리액트 쿼리에 대한 스토어스 안에 있는 파일인데요. 네, 밑에 보시면 쿼리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제가 아까 예제로 보여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무엇이냐? 제가 버전 4부터 리액트 쿼리를 쓰고 있었는데요. 사실 항상 골치 아프던 건
쿼리 키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 중 하나가 있죠. 바로 변수의 네이밍인데요. 네, 그 키가 굉장히 맨날 네이밍을 괴롭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뭐 스트링도 써보고 뭐 인원으로도 관리해보고 뭐 함수를 만들어서 베타내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번에 표준 개발 환경을 도입하면서 이 고민을 하는 것도 비용이다, 잘 만들어져 있는 거 있으면 쓰자 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리액트 쿼리의 공식 문서에서 저 라이브러리를 소개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네이밍이나 고민의 폭이 좀 적어지게 되어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쿼리 키로 좀 고생을 하신다면 한 번쯤 체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스탠드의 예제인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물론 아까도 쿼리도 실제로 쓰고 있는 거였지만 이것도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팝업에 대한 스토어입니다. 보시면 저기 스택으로 상태가 하나 있고요. 밑에 push, pop, splice라는 액션 함수들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네, 저렇듯 아까 보신 G스탠드의 기본 공식 예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리액트 쿼리와 G스탠드의 기본형을 잘 지켜서 현재 여기 저희 아키텍처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했으면 제 발표가 실전편이 아니겠죠. 네, 지금부터는 이 쿼리즈와 스토어즈가 아까 그 레이어 내에서 어떻게 저희 프로덕트와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처음은 컴포넌트에서 시작해야겠죠. 네, 컴포넌트의 코드입니다. 일단은 한눈에 봐도 그렇게 길지 않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기 끝에 잘리긴 했지만 저 오른쪽 코드 아래쪽에 잠깐 보이는 저게 리턴인데요. 저기부터는 JSX, TXX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로직은 위가 다인 건데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기 분홍색으로 된 G스탠드 스토어를 호출하는 코드와 노란색으로 된 훅스를 호출하는 코드, 그 다음에 로그를 보내는 함수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호출하는 그런 연두색 박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토어와 저기 포켓 리스트, 그 훅에서 반환하는 포켓 리스트를 조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컴포넌트만 봤을 때는 가독성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훅스 내부도 되게 간단할까요?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훅스 레이어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네, 훅스에서 보면 쿼리를 4개나 호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포켓 리스트라는 거 하나를 뱉기 위해서 쿼리 4개와 저기 스토어가 조합돼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컨버트라는 함수, 저희 컨버트 뷰 모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반환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훅인데요. 네, 요게 전부 아까 그 컴포넌트에 있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컴포넌트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한눈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파악하기 어려웠겠죠. 네, 여기서부터 저희가 왜 레이어화된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있는지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4개를 조합하고 있는데 저 쿼리 중에 하나를 한번 또 내려가 보도록 하죠. 네, 쿼리는 별거 없습니다. 유즈 쿼리를 쓰고 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제와 조금 다른 거는 스토어를 호출하고 있는 점인데요. 네, 쿼리 내부에서도 스토어, 저희가 API를 찌를 때 당연히 글로벌 스테이트를 참조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쿼리에서도 스토어를 호출할 수 있으니 한번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물론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스토어에서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향하시는 코드 스타일과 컨벤션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스토어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네, 스토어는 역시 별거 없이 일반적인 G스탠드의 스토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컴포넌트부터 스토어까지 내려오는 이 코드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를 좀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 컴포넌트는 어떤 페이지에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에서 훅을 지금 호출하고 있고 그 훅은 쿼리즈와 스토어를 지금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레이어화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는 되게 간단한 지면 하나도
이 컴포넌트부터 훅, 쿼리 이런 거 다 구현하니?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아키텍처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의 기준 중에 하나는 최상위 레이어에서 그 이하의 레이어만 호출할 수 있다 기본적인 룰인데요. 이것의 이유는 되게 간단한 페이지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어떤 페이지는 API를 하나 찔러서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켜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페이지에 이 훅과 쿼리, 훅스와 컴포넌트가 낀다면 오히려 코드의 복잡성만 늘어나고 큰 효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식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을 좀 알고 이 레이어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하는 본질은 저희가 레이어화된 아키텍처를 선택한 이유는 컴포넌트에 현재 집중되어 있는 로직을 레이어층에 적절히 책임을 분산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동시에 개발자 경험을 개선하면서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코드를 변경하고 이를 통해 사업적 가치와 고객 가치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어화된 아키텍처를 구축했는데요.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저희 이 아키텍처의 본질입니다. 네, 솔리드 원칙에서 객체 지향의 솔리드 원칙에서도 단일 책임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희는 클래스가 아니므로 단일 책임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레이어를 통해 적절히 레이어층을 통해 책임을 분산시킴으로써 최근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어떤 기능을 확장할 때도 컴포넌트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훅스와 스토어만 건드려서 작업이 가능했는데요. 이렇게 책임을 분산시킨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현하실 때도 굉장히 편한 경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네는 처음부터 이렇게 구축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러실까 봐 아주 따끈따끈한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따끈따끈하냐면 아직 운영 배포가 나가기 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나가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리팩토링한 코드인데 이 왼쪽이 처음 코드였고요. 오른쪽이 리팩토링된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컴포넌트가 길고 비즈니스 로직이 여기다 집중되어 있어 제가 봐도 도대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한번 레이어부터 나누고 리팩토링을 한번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리팩토링을 한 결과 컴포넌트의 길이도 짧아졌고 이제 그다음에 컴포넌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적절히 레이어층으로 책임이 분산되면서 컴포넌트가 바로 들어왔을 때 얘가 대충 안에 내부의 자세한 동작은 모르더라도 대충 어떠한 역할을 하는 아이겠구나 라는 건 짐작할 수 있게 로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이점과 아까 그 레이어화된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그 기저에는 리액트 쿼리와 주스탠드의 도움이 아주 컸으며 저희는 그 이 두 라이브러리의 도움 아래 이 레이어화된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나도 써봐야 하나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드린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모아서 한 페이지에 실은 요약본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기 컴포넌트 밖에서 플럭스 패턴, 간단하고 가벼운 이런 주스탠드 특징부터 다양한 인터페이스 옵션, 훅 형태, 그다음 특성에 맞는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리액트 쿼리까지 밑에 보시면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표를 다시 보실 때 한번 주스탠드와 리액트 쿼리를 공부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리액트 쿼리와 주스탠드를 통해 좋은 경험과 가치를 만들어냈는데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 밑에 GitHub 스타수를 보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 GitHub 스타수를 빼고도 npm 트렌드도 사실 시장의 선택을 받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리덕스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주스탠드와 모빅스가 골든 크로스를 이룬 지 좀 됐고 주스탠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며 리액트 쿼리도 여기 보시면 리덕스 툴킷이 있는데요. 제가 RTK 쿼리 때문에 가져왔는데 저런 리덕스의 아성에도 불구하고 리액트 쿼리와 툴킷의 차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좁아지시는 걸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G스탠드와 리액트 쿼리는 저희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의 선택을 받아가며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시장의 선택을 받은 이 라이브러리를 도입하면서 스토어는 클라이언트 스테이트와 서버 스테이트로 나눠서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 두 라이브러리에 힘입어 구성한 이 레이어된 아키텍처를 통해 컴포넌트는 각 레이어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읽기 쉽고 유지 보수 가능하고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바뀌었고, 그로 인해 프로덕트도 유연하고 변경하기 편한 구조로 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해서 이거 무조건 도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이야기 전에 제가 이 발표에서 제일 처음 드렸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리액트 쿼리와 G스탠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건 스토어가 너무 비대하고 그다음에 API 호출 코드가 대부분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리액트 쿼리를 선택했고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채택하다 보니 컴포넌트 코드의 복잡성이 늘었고 동시에 스토어 코드도 아직 너무 복잡하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 끝에 G스탠드를 도입하면서 레이어화된 아키텍처를 구축하며 다양한 이점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G스탠드도 완벽하진 않고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복잡한 스토어를 관리하기에는 저는 적합한 도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리액트 쿼리를 통해 API 상태들을 모두 클라이언트 스토어 밖으로 뺐고 그다음에 전역 상태를 최소화하는 팀의 기조에 힘입어서 이 두 라이브러리와 저희 팀의 시너지가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리액트 쿼리아 같은 걸 도입하지 않아서 스토어가 여전히 크고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리덕스와 모빅스 같은 전통적인 상태 관리 도구는 좋은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액트 쿼리나 같은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시거나 리액트 쿼리를 도입해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G스탠드와 리액트 쿼리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으니 한 번쯤 도입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리액트 쿼리와 G스탠드가 매우 좋다고 지금 이야기 계속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앞으로도 유효할 거냐? 네, 이번 고비가 끝나면 다음 고비가 온다. 저희 회사에 곳곳에 적혀 있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그 상태 관리라는 툴도 없었는데 언젠가 리덕스와 모빅스를 통해 상태 관리에 대한 고민을 했고 저희는 지금 리액트 쿼리와 G스탠드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로 미뤄보아 지금 저희는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런 시장을 정평한 포지션을 가진 솔루션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해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는 여전히 변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태 관리는 여전히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숙제라도 저희는 지금 당장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희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는 리액트 쿼리와 G스탠드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리액트 쿼리와 G스탠드를 통해 다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로컬 상태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불필요한 전역 상태는 전부 위로 올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컴포넌트 메모리라는 상태에는 컴포넌트 상태 스코프를 줄이기 좋은 도구이며 로컬 스테이트를 적절히 활용하되 API 상태값이라든지 아니면 전역적으로 사용할 아이가 있는 스토어는 위로 올려 저희는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는 G스탠드, 서버 스테이트는 리액트 쿼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거나 좀 더 간단하고 가벼운 상태 관리 도구를 클라이언트 상태 관리 도구를 찾으신다면 G스탠드 주저없이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아직 리액트 쿼리나 SWR 같은 API 패칭 라이브러리를 도입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아직도 나의 스토어는 크고 복잡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리덕스와 모빅스는 여전히 유용한 도구일 것입니다. 네, 그럼 서버 상태 관리는 여러분이 API 상태로 서버 스테이트가 너무 어지럽다 고민되시면 주저없이 한번 리액트 쿼리 도입을 고민해 보시라 추천드립니다.
물론 프로덕트와 상관없이 두 라이브러리에 궁금하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바로 딥다이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제가 이걸 설명드린 큰 흐름 중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리액트 쿼리와 주스탠드를 왜 도입했고 왜 선택했으며 그다음에 그것들을 저희 프로덕트에서 어떻게 녹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발표해서 드리고 싶은 큰 흐름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어떻게와 왜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만드는 프로덕트와 코드가 개발자인 저와 저희 앱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비즈니스 가치 사이에서 더 좋은 가치와 더 나은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어떻게와 왜 사이에서 다양한 동료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료분들에게 함께해서 영광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제 옆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저희 팀원 코어 웹프론트 개발팀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금은 제가 상태 관리라는 이야기를 들고 왔지만 테스트, 번들링, 아키텍처 등 앞으로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텐데요. 네, 앞으로도 고민과 삽질은 계속될 거라는 말을 끝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